제가 루시 작가님의 작업을 보고 이 작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평면 회화로서의 완성도도 높지만 저 작업 내용에서 바로 설치와 연결될 수 있는 단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게 어떤 평면성이라는 게 굉장히 화면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근거를 여러 가지 요소들로 따져보면 세부 디테일이 있는 얼굴 모양 같은 것들을 그냥 단순히 원 하나로 처리하고 그리고 이 화면에서 바로 눈에 띄는 장판인지 양탄자인지 사각형의 모양으로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3차원의 공간 속에서 볼 때 소실점으로 단축되어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사각형으로 제시되고 있고, 이 그림에서 분명하게 삼각형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는 찾기가 애매한데요. 뻗지 이렇게 된 것과 여기 뜨개질에서 사선들이 그리고 저 식물에서 어떤 잎의 모양들에서 삼각형 요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작가님이 모든 세부 형태들의 특이점들을 가장 기본 도형인 원방각으로 축약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3차원을 평면에 담는 기술인 투시법이나 사실주의적인 묘사에서는 일반적인 묘사에서는 형태선들을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 작가님 그림에서는 이 형태선들이 다 배제되어 있고요. 사실주의 묘사에서는 그 형태선이 대개 단축의 표현으로 대체되게 되는데 단축 모양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진 작가가 지적한 것과 같이 그림자도 없고요. 그리고 색의 사용도 굉장히 많이 섞인 색들로 따뜻한 색이 앞으로 나오고 찬 색이 뒤로 빠지는 그런 효과에 의해서 생기는 거리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축약되어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지금 바닥의 노란색 계열과 뒷면에 약간의 푸른기 도는 색이 뒤로 좀 빠져주는 효과는 있지만 그래도 그 색면들이 서로 그렇게 큰 대비를 만들지 않고 서로 만날 수 있는 상당히 세련된 색감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방각이라는 단순한 도형으로의 축약과 형태선의 배제 그리고 단축 표현을 배제하고 그림자도 없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림 전체에서 어떤 평면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에 있어서 그림에서 그림뿐만이 아니라 설치까지도 다 연결될 수 있겠지만 평면성이 유독 이렇게 강조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문지석 작가님 질문지를 받아들고 며칠 동안 나는 왜 종이로 잘린 종이를 가위로 이렇게 자른 듯한 세계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라는 문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각 디자인을 공부했고 어떤 서사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을 오래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화를 공부하는 방법과는 조금 다른 접근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시각 디자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평면의 선과 면과 어떤 색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구성하면서 이제 그런 감각으로 작업하는 데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표현하는 제일 이제 익숙한 방법이기도 한 것도 그게 제일 이제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석 작가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왜 그렇게 작업을 하나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인터뷰 때 이제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면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 이제 작가는 모든 작가가 그렇겠지만 생활과 그 작업의 세계에서의 그 이동 그 간극을 사실 메꾸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특히 이제 육아를 하고 그 제 생활을 되게 만족하게 그 사는 삶을 되게 만족하게 충실하게 그 작가의 삶이라는 그 것을 배제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편인데 그걸 그때 이렇게 스위치를 키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거를 메타버스를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거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뭐 종이든 캔버스든 그런 평면을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방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근데 그런 게 어떤 다면체의 그런 공간이 아닌 그냥 이야기가 있는 뭐 어떻게 얘기하면은 방이라고 하기보다는 만화의 그 씬을 구성하는 그 컷컷의 장면에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 그림에서 어떤 부분은 원방각으로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배치되는 그 서사를 연결해 나가는 사물들은 또 묘사가 조금 되기도 하고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걸로 표현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에서 제가 좋아한 영화가 최근에 본 것 중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양자경 배우가 나오는 영화인데 그 순간순간을 이동할 때 어떤 오류로 인해서 그 다른 세계의 그런 어떤 객체들이 이 세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생활을 하면서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아이를 뭘 챙겨주면서 갑자기 그 작업의 어떤 순간들이 딱 튀어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바로 이렇게 작업에 연결시키지 못하지만 그런 어떤 그 메타버스를 이동하는 그런 긴장감 속에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거기 제가 이렇게 작업하는 방법에 설명하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어떤 단초로 인해서 가상의 작업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림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양탄자 깔고 편안하게 누워서 백일몽을 꾸는데 배 위에는 강아지가 이렇게 눕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평면성이라는 것과 분명히 지금 작가님이 얘기하신 서사를 구성하는 그림, 이 오랜 디자인 작업 속에서 익숙해진 그 요소도 분명히 보여요. 그 두 가지의, 그러니까 작가님 작업의 어떤 추상 정도가 원방각이라는 기본 도형에 가까워져 있지만 예외로 다시 이야기 구성의 요소들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제일 크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지금 보이는 것 중에 머리만큼 큰 머리 묶음, 이것도 그리고 그 둘이 다 원형 형태로 그냥 간단하게 표현됐는데 그 부분도 특이하지만 지금 발을 동그라미 하나로 표시했다는 게 굉장히 그 추상의 시도들이, 그러니까 저 발을 두 개일 텐데 보통 다른 그림에서는 또 다 하나로 저렇게 표시됐나?
두 발을 그리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평면성을 강조하더라도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그러니까 한눈으로 구별되는 깊이감, 그걸 단한단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발을 둘 다 저렇게 들어놓은 걸로 그리려고 그러면 측면을 그리는 어려움도 있고, 동그라미로 하더라도 두 개 동그라미가 될 때 저 뒤에 바구니에서 동그라미 나오듯이 중첩되면 앞에 놓인 것이 뒤에 놓인 것보다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평면성이 파괴되는데, 그런 식의 어떤 느낌에서인지 발 두 개를 하나의 동그라미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이 추상도의 발전, 이 부분하고 반대로 얼굴을 동그라미로 파악을 하고 다시 거기에다가 눈을 그려 넣었다라는 것은, 이게 단지 기본 도형의 추상성으로서 작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구성으로 돌아가는 시점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아주 특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한단서적인 요소로 본다면 크기, 큰 것이 앞으로 나오고 작은 것이 뒤로 물러나 보이는데, 크기 요소는 이렇게 같은 동질적인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비교하기 애매한데, 그 뜨개질에 있어서 뜨개질에 이렇게 점을 찍은 패턴 표현, 그것과 유사하게 양탄자에 있는 둥근 점들, 이 점의 크기가 확연히 다르고 양탄자는 확실히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첩 효과를 이 사람과 개가 양탄자보다 더 앞에 있다라는 게 그 위에 중첩됐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뒷 패턴이 앞에까지 이어지면서 양탄자가 거의 몸으로 반이 갈려짐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하나의 통일된 배경으로 물러나지는 게 매력적인 거고, 그리고 지평선을 형성했다는 것, 저 뒤에 마지막 방바닥 끝선과 벽선을 나누는 그 소실선을 만들어 줌으로써, 소실점은 투시법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실선에서 멀어질수록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 선에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멀리 있는 것이죠. 지금 긴 의자와 그 부분하고 이 옆에 선반이랄까요? 그게 훨씬 앞에 있다라는 게 소실선에 다가가면서, 그러니까 소실선에서의 높이 차이,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단한단서로 첫 번째 평면 의지를 읽을 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단한단서로 공간 구성을 하고 있고, 특히 세부 내용들로 테니스 라켓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바구니에 있는 동그라미들, 다시 이야기 구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의 의미 구성들이 상당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그림은 나중에 다시 디테일로 그리고 설치와 연결돼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가 아까 그 그림에서 삼각형을 찾기가 힘들어서 삼각형은 잘 안 쓰시나? 하고 이제 보내준 사진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있던데, 이게 제가 작가님과 대화할 때 듣기로는 그 인도에서 볼록파나 결과물 맞나요? 네. 그러면서 그때 봤던 그 볼록파는 깨끗하게 잘려지고 평면을 갖고 있지만 튼튼한 실물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파나로 찍히게 될 때 한 면에 묻었던 색만 옮겨지고 그 두꺼움이나 무게감이나 튼튼함,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는데, 작가님이 주로 구성하는 조형 요소들이 제일 충실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골랐어요. 큰 원과, 그리고 원의 형태를 그대로 두고 있는 작은 점들,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 사각형, 그리고 선들이 중첩되면서 형성되는 사각형 모양과 산, 그리고 이 치마의 삼각형, 그리고 달과 별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상도가 높은 기본 도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원방각이라는 형태들로 원방각을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하나의 작가님의 작업 구성의 도형 감각에 있어서 큰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서사에 필요한 그림, 그리고 기본 도형으로 추구해가는, 그리고 평면의 의지, 기본 도형에 대한 추상도, 이 두 경계선을 볼 때 원방각이 의미를 구성해내는 가능성은 그 도형의 특성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원 같은 경우에는 보이진 않지만 중심의 하나의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잖아요. 그게 경계를 이루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모아서 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중심점으로부터 에너지가 확산하고 응축하는 이런 어떤 힘을 느끼게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점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라는 틀에서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더 나누어지지 않는 어떤 개체성들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각형 같은 경우는 마주한 수직선 두 개와 마주한 수평선 두 개가 완전히 경계를 지는 결구를 만들어요. 그런 면에서 어떤 배경이 되고, 지금 그림의 사각형 캠퍼스처럼, 또는 누군가를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구속적인 의미들이, 그리고 정확하게 규칙에 맞아떨어지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층 심리학자들은 원을 에고하고 연결시켜요. 사각형은 슈퍼에고하고 연결시키고, 너무 억지스럽지만 하여간. 그리고 삼각형의 경우는 아랫선이 수평으로 있을 때 두 점으로부터 솟아나는 이 솟아나는 에너지 같은 게 느껴지고, 이게 기울어지면 굉장한 동적인 느낌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원방각의 기본 도형으로서 의미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축약되죠. 근데 작가님에게는 원방각의 조형도 있지만 약화, 그러니까 만화든지 단순하게 그리는 디자인에서 동화나 이런 데서 사용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사이를 조형의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원방각의 경우는 디테일을 일부러 축소해 버렸기 때문에 각 디테일들이 뭐 눈빛이라든지 뭐 피부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약화의 성격들은, 그러니까 둥근 얼굴에 다시 눈을 그려 넣기 시작하고, 그것과 함께 하나의 장면을 이루는 소품들을 사용하는 거죠. 촛불도 있었고요. 그리고 배, 별 따러 갔던 배가 보면 촛불 뒤에 작게 놓여. 그러니까 의미 구성되는 형태에서 분명한 크기의 차이도 굉장한 얘기를 하고, 테니스공, 탕통 튀기는 공, 얼굴같이 거의 둥그런 묶은 머리, 그리고 식물들, 그리고 직접 패턴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주인공 주변을 감싸면서 주인공이 직접화라 하지 않아도 하나의 영화나 연극에서 쓰는 장면 만들기, 미장센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쉽게 그냥 장면 만들기라고 하죠, 우리말. 그런 틀들로서 그것들이 단지 배경만 이루는 소품이 아니라 그 전체의 영역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약화의 경우에 시간 계열이 함께 다가오게 되면 이런 그림도 보내주셨더라고요. 지난번에 못 봤는데. 네, 스케치. 요 위에 있는 요 그림의 경우는 그 전에 그림과 전혀 구분이 없죠. 이 대표적인 동그라미 3개 그리고 공 하나 들고 있는, 지금 저걸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공인지 아닌지도 구분이 안 되는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공이 탕탕 튀네, 탄력이 있네. 여기다가 잠깐 각도가 틀려서
굴러가고 그걸 잡으려고 뛰어가고 못 쫓아가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가 구성되잖아요. 이런 틀에서 약화에서의 의미 구성 가능성들은 원방각에서의 의미 구성 가능성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제가 작가님 작업을 보면서 이 두 가지의 원방각이라는 기본 도형으로 추약하려는 조형 감각과 이야기를 구성하려는 약화나 소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구성하려는 의지가 서로 약간의 길한 관계에 있는 것 같은데, 작가님에게 있어서 이 두 갈래의 길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게 더 주로 우선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제가 원방각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 형태들을 단순화시키고 원근법, 투시법을 이렇게 무시하는 형태들은 제 방식대로 이제 바라보고 그거를 영화에서 각색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듯이 제가 그 이미지들로 각색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 두 가지로 굉장히 충돌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약화가 되는 약화의 그런 걸 이용해서 소품을 배치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서사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제가 이전에 했던 그 작업 방식에서 이제 계속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그 원방각으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단순화시키면서 그거를 조형적으로 추상까지 넘어가는 걸로 만드는 건 이제 제가 해보고 싶은 방식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탱탱하게 줄을 잡아당기는 그런 상황이고, 그거를 이제 계속 작업을 해나가면서 한 점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그림 속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생각하는 이상과 뭐 현실이라고 해야 되나, 상상과 현실, 뭐 그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긴장감에서 이렇게 줄타기 하듯이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이제 요소들이 마치 반대편으로 달리는 것 같지만, 네. 시작점에 있어서는 약화도 굉장히 평면성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림 미술사에서 그 평면 회화가 발전해온 이후에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작가님의 어떤 평면에 대한 의지,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설계도를 그릴 때 보면 평면에서 시작을 해요. 네. 평면도, 뭐 정면도, 측면도, 기계 구조를 정확하게 그릴 때, 그리고 새로운 구조를 짜낸다든지, 그러니까 생각을 시작하게 될 때 평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3.5차원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2차원으로 후퇴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뛰기 위해서. 그리고 그 평면이 그리기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은 생각의 시작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텍스트를 글로 써놓는 이제 전부 다 교육도 받고 해서 글 읽는 것들이 뭐 일상이 되어 있는데, 아니면 말로 대화를 할 때에도,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언어들에서도 그것으로 소통되기 위해서는 듣는 자에게, 읽는 자의 머리에서 그림이 그려져야지 되는 것 같아요. 문자가 중국어처럼 그림 문자, 상형 문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처럼 소리 문자든, 우리나라 말이야 워낙 더 특별한데 소리 말이면서 동시에 오행 수준에 있어서 그림 문자예요. 그래서 특별한데, 영어 같은 소리 문자도 그거를 들을 때 소리만으로 의미가 전달되지 않고 소리가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그 그림은 대개 평면 위에서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상을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이 약화에서의 의미 구성하는 것도 출발점에 있어서 평면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작가님 작업 자료를 보면서 아까 봤던 그 볼록파나 네. 그리고 실크 스크린 그리고 종이 오리기 그리고 그 뜨개질이나 직조 이것들이 디자인 작업할 때부터 익숙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틀에서 굉장히 평면성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아까 볼록판화는 미리 봤지만 그 작가님이 모아놨던 볼록판을 찍었던 그 오브제들의 그 실제성과 그 매력도 강력한데 그 한 면에 물감이 묻혀지고 찢겨난 자국들로서 하나의 평면 위에 그림이 되는 볼록판화에서의 평면성도 분명하게 부각이 되고요. 실크 스크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거를 제가 골랐는데 여러 가지 실크 스크린들이 있었는데 저걸 고른 게 여기에 보면 분명하게 원화를 그릴 때 흔적들이 사이사이에 이제 물감이 안 묻힌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안 보이겠지만 두껍게 물감이 묻혀 있던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태가 그런 어떤 물감의 두께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표현력을 시크릿 스크린은 그 밀대로 물감을 고르게 비단망 사이로 밀어내면서 전체의 물감 두께를 균질화 해버리죠. 그리고 분명 시크릿 스크린에 있어서 평면성은 굉장히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더 이제 강조되는 거는 같은 색을 한 번에 찍거든요. 그래서 같은 색을 한 층위로 이해를 하게 돼. 흰색 그런 부분에서 실크 스크린에서의 작가님의 평면성도 왔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뜨개질이나 직조에 있어서 시줄과 날줄이 서로 엮여가면서도 고른 하나의 천면을 만드는 부분들 그리고 그 유명한 종이 오리기 있죠. 종이 오리기 효과의 결과는 분명히 잘 붙여질 때 그 평면성이 강화된 작가님 그림처럼 돼요. 근데 실제 오려진 종이는 그 배경으로부터 배경을 완전히 잘라내면서 굉장히 색과 색이 만나는 것과 굉장히 다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 작업실에 있었던 형상만 남기고 잘라낸 그러니까 나무판에다가 그림을 그리시고 배경 부분을 잘라낸 그 타라 모습이 있었던 거기에 있어서 배경이 같은 평면에 있지 않고 잘려져서 그러니까 있음 자체에서 구분이 돼버리는 것들이 아주 강력한 것 같아요. 평면성을 찾으면서. 그러니까 뭐랄까 디자인 작업을 해 가시면서 형성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함께 작업해 온 그 여러 요소들에서 저런 부분 때문에 평면성이 당연하게 강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봐요. 이 것들의 이런 추측이 뭐 또 다른 요소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가님이 더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어떻게 덧붙여야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실제는 평면으로 잡아내는 게 그림은 다 그 사진처럼요. 그 깊이감이 다 살아있고 투시 기법을 충실하게 쓰고 대생을 실력을 굉장히 닦아서 그려내도 평면이에요. 네. 그죠? 네. 더 솔직하게 평면이라는 걸 주장하기 시작한 작가가 아마 세잔일 텐데 그 사람은 모든 형태는 구와 원기둥과 원뿔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림은 굉장히 평면성이 강조된 그림을 그렸는데 이 사람의 방향은 입체로 나가는 방향이 되었고 그 이후 입체파로서의 연결이 되는데 작가님의 평면은 입체로 나가려는 게 아니라 평면이라는 든든한
이 바탕을 갖추려는 것 같은. 예, 그곳에 또 더 벽면을 붙여서 예. 네, 전원적으로 만드는 게 일단 제가 제일 표현하기 편한 방식이고 제가 제일 작업을 할 때 이제 먼저 시작하는 방법은 항상 드로잉이나 그런 종이 조각들을 오려서 배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컬러링을 할 때도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그림에서는 좀 그런 게 덜 보이는데 이제 파나나 아니면 종이 조각들을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덩어리감이 갖는 그런 그 형태들이 갖는 감각들 같은 게 되게 재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감각 형태들을 이렇게 뭐 도형을 동그라미와 세모를 붙이고 또 분리시키기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그 표현을 하는 게 저는 어떤 그런 각각 개개인이 아니면 뭐 물체가 생명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왜 만나고 헤어지고 막 그런 것들과 좀 연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잘 그 작가님 작업을 이번에 한 2번 이렇게 본 거래 가지고 충실하게 어디까지 깊이 있게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아직도 표피적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부분에 평면성이라는 걸 머물러 이렇게 침착해 보려고 하는 게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작가님 작업의 어떤 가능성의 방향에 굉장히 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종이를 오려서 기본적인 발상들을 발전해 나간다라는 게 연필이나 붓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대상의 감각을 더듬듯이 하나하나 구축해가는 형식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법인 것 같고, 굉장히 사고의 출발에 있어 선명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큰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부분 나중에 조금 더 보기로 하고. 뭔가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즉흥적으로 제 그때 느낀 감각이나 그거를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왜 서사의 그림을 주는, 그리고 저 이제 맨 처음에 본 작업이 All in my dream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의 형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발점이 그래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출발점이 직접 만나는 감각적인 미묘한 저기 있는 기둥에 있어서 거친 아니면 오래 세월 그거 된 거 나이테 부분 뭐 이런 것들의 감각을 하나하나 따라가려고 하면 그런 저렇게 선명하게 딱 오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더듬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어떤 특징에서 그렇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주 선명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기본 도형으로 가위로 쉽게 잘릴 수 있는 만큼의 추상도로 축약된 그것들은 분명하게 갖고 있는 것들로부터 작업 느낌의 들이 전개되고 발전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맨 처음에 All in my dream 작업 평면 회화의 한 부분인데요, 한 기퉁이. 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사각형과 원과 뭐 약간의 이런, 그리고 색도 전체 이렇게 약간의 이 아랫부분에는 약간의 그 칠해짐의 결의 차이도 있고 물감이 흐른 것도 있고, 여기도 붓타치는 좀 있지만 굉장히 단순한 그 형태로 이렇게 축약이 되는데, 그러니까 디테일의 어떤 갖가지 자기들의 발언들을 한 가지로 통일시켜 버리는, 발 2개를 하나 동그라미로 그려내는 단순한 형태들이 가지고 있는 추상감과, 그리고 그 비례감, 그러니까
몸통만큼 큰 머리통을 가진 아이들의 비례감 뭐 이런 것들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디테일이 삭제되는 데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겠지만 갖가지 있는 것들의 존재의 밀도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러면서 마치 그 중세 그림에서나 볼 수 있듯이 중요한 거는 크게 그리고 작은 것들은 빈칸을 메우고 뭐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미성숙함 그리고 미완성 자체를 즐기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두비페나 이런 애들이 아르브리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미술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다고 느끼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민화나 이런 것들 보면 전형적으로 뭐 또 호랑이를 그리지만 전혀 무섭지 않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의 유머 같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인 것 같기도 하고 발언의 디테일보다는 단순하게 이야기가 탁탁 구성되어 가는 미성숙함이나 미완성 그걸로는 이게 얘기하는 게 이거다라고 얘기하는지 저거다라고 얘기하는지 구분지 어떤 근거가 없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작가님에게 혹시 미완성의 미학이라는 생각이 있으신가? 제가 그 화면을 구성할 때 그런 뭐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선이랑 면과 그런 빈 공간의 이런 그 관계 배치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고 색 다음에 그렇게 색하기 전에 그렇게 고민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주신 그 All in My Dream 말고 작년에 이제 전시를 하면서 그림들에는 뭔가 그런 제가 그리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뭔가 아이들과 뭐 그리고 소수자 그리고 뭔가 익숙하지 않은 미숙함, 불규칙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그런 걸 표현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 배를 타고 종이배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그 어린이들이나 그런 뭔가 미숙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싶은 이유는 뭔가 그런 사회적으로 이렇게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상하수직 그런 관계, 이해관계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러움이라고 해야 되나? 두려움? 부러움. 부러움? 네. 그런 아니면 기술적인 완성이나 높이 평가받는 것보다는 네. 마음대로 놀 수 있고 네. 그 어떤 수준에서의 내 생각을 복잡하게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동그라미 하나의 점 하나로 네. 개체가 형성되고 그리고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즐거움들 뭐 아동화에서 가장 부러운 부분이죠. 네. 그렇죠? 뭔가 그림을 그릴 때 철학적으로 제가 되게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그리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뭔가 그 작업을 할 때 어떤 놀이의 과정처럼 아까 종이를 이어붙인다든지 뭔가 그 원방각을 이렇게 배치를 한다든지 그냥 그 과정 자체 그리고 색을 썼고 그 색이 여기에 앉혀졌을 때 또 다른 색과 어울렸을 때 그런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과정을 저는 즐기는 것 같아요. 이 그 큰 그림 중에 오른쪽 위에 있던 디테일 부분이 네. 바로 이 설치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평면의 의지 너무 평면화된 거 아닌가, 너무 단순화된 거 아닌가, 저렇게 단순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실제성이나 이런 것들 많이 상실하지 않았나? 물론 그러면서도 얻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평면으로 찾아갔던
이유도 있을 거고 그것으로 성취한 것도 있을 텐데 평면성이 강조되면서 조금 상실한 것도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이런 설치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보면 거의 동일한 입체 위에 씌워진 색은 보면 평면에서 그렸던 색이나 큰 차이가 없는, 약간의 그 도자기로 구워질 때의 차이와 발현이 다른다든지 그렇지만 색 자체로는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그게 입체 위에 씌워졌다라는 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입체 위에 씌워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형태에서는 그것이 있음과 빈 공간이라는 것으로 확연하게 나눠지고, 그리고 눈은 마주보는 부분과 뒤로 돌아가는 부분의 이 긴 면적을 확 축약해서 단축해서 봐요. 단축효가 그대로 살아나고, 지금 사진 찍으실 때 그림자를 적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 설치 조명을 신경 써서 찍으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림자 효과는 그대로 살아나고 있고요. 특히 이 직조를 보면 직조는 평면에 보면 반반한 평면이던 것이 중력에 의해서 그대로 입체성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그림에서 봤을 때 평면으로 평면성으로 굉장히 농축되어 있던 어떤 추상도가 거의 동일한 형태인데 이렇게 가면서 실제 공간의 설치로 다가가면서 그 평면성이 강조된 회화에서 상실됐던 어떤 것들이 굉장히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지금 평면 회화에서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설치로 옮겨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내용상으로는 중복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작가의 어떤 설치로 다시 반복해야 되겠다고 결정하신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평면 작업을 할 때 완벽하게 평면성으로 이렇게 작업을 구성화처럼 하는데 되게 편안함을 갖고 있고 그게 익숙하고 작업을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런 텍스처라든지 그런 제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목마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입체를 작업을 하게 된 거고, 이 작업을 하게 된 거는 그 All in My Dream이라는 그림이 제가 그 이상과 그 꿈과 현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누워서 있지만 그 주변의 사물들이나 이런 배치로 인해서 이렇게 저의 다른 메타버스를 생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평면의 그림이 저의 그 어떤 상상의 작업으로서의 세계를 구성하는 거라면, 그 입체 작업은 이제 저의 현실 세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그림 속에 이제 나오는 컵보드가 밖에 실제로 나온 현실로서 이렇게 또 눈앞에 보이면서 제가 그 그림 속과 입체 사이에서 이렇게 어떻게 조절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분명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주, 그러니까 평면 회화 속에서는 굉장히 평면화되고 추상도가 높이 압축되면서 잠재태로 있는 것 같아요. 잠재된 가능성들이 전개될 어떤 갈래가 제가 당장 볼 때에서 완전히 원방각에서 아예 생명까지 나가는 그런 평면 조형의 설계자, 그런 어떤 형태의 추상도 높은 작업도 가능할 것 같고, 미장센과
그 구성 요소들이 이야기를 구성해내는 회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 가능성도 강력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첫 시작을 디자인, 응용 미술에서 시작된 그 뿌리를 생각할 때 다시 삶 자체가 작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치와 회화가 협력을 한 이 작업의 형태에서 충분한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발현되는 어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 이제 잠재태가 발현하게 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미꽃을 예쁘게 피우기 위해서는 장미 뿌리에 물을 줘야 된다고. 그 얘기를 그 동양 미학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순본식말이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랬을 때 디자인이라는 출발점이 그러니까 20세기 초에는 기능을 따르는 형태였어요. form follow function. 근데 한 100년이 흐르면서 어느새 삶을 따르는 기능으로 그러니까 삶 자체의 모습이 결정되어 있지 않는 거고 디자인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틀로 본다면 삶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는지 단지 현실 속에서 사는 것으로 다 끝나나? 전혀 아니겠죠. 꿈도 있을 거고 바라는 소망도 있을 거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할 거고 또 결과를 확인하고 즐겁고 뭐 또 다른 그러니까 그 작가님 제목에서 All in my dream 했을 때 모든 것은 내 꿈 안에 다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은 꿈이야 이렇게 얘기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쭤보려는 게 작가님의 뿌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뿌리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분명 작가님 작업에 있는 잠재태가 펼쳐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강력한 최고의 단순 도형을 넘어서 찾아가는 어떤 평면 조형에 있는가 아니면 이야기 서사를 만드는 그림 회화에 있는가 아니면 삶을 따르는 기능을 디자인하고 그 기능을 따르는 형태를 작업으로 만들어내고 그게 단지 미술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삶 속에 함께하는 미술을 삶으로 개방해버리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 작가님의 작가님에게 있어서 뿌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제일 표방하는 거는 그 그림과 상상 속에 그 아까 이렇게 스위치를 바꾸는 그런 상황들이 스위치를 바꾸지 않아도 그냥 연결돼 있는 상황이라고 원해요. 그런 상황을. 그래서 제가 하는 가족들과 하는 행동 하나하나들 자체가 별개로 떨어진 게 아니고 작업과 별개로 떨어진 게 아니고 그 행동 자체가 그 저의 어떤 그 최종의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가는 그 작업 과정과 다 연결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어요. 이 이제 그 그림의 오른쪽 위쪽 부분이 네. 이렇게 거의 같이 오리지널도 있고 피겨아웃도 있고 네. 테니스 채도 있고 여기 선반 모양도 그림 속에 이미 다 있던 거예요. 그죠? 테니스 채가 바깥으로 나왔고 페어 조나가 더 해졌고 뭐 하여간 네. 이 형태하고 그때 작가님 작업실에서 봤을 때 침대 네. 타라가 자랐던 침대 점점 네. 커진 침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시장에 있으면 작업처럼 보이는데 삶 속에 있어도 당연히 작업처럼 보이겠죠. 속에 뭐 책도 아닌 조형물이고 이 유명한 저 조형 그 하여간 그
평면 회화로 갈 수도 있고 입체 설치로 갈 수도 있고 그게 아예 생활 속으로 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추상도 높은 어떤 조형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작가님 작업이 펼쳐질지가 기대가 되고요. 이게 이제 이 부분으로 돌아온 이유가 잠깐 요 앞에 보면 지금 이제 여기서 이중 가면 그러니까 타라의 하나의 평면 회화지만 어느새 연극 같은 요소가 있어요. 그 소품으로 구성하는 미장센 부분도 있지만 연극에서 가장 출발점일 수 있는 성격을 타라라는 따님에서 형태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네. 그림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엄마가 루시의 소망 같아요. 딸은 팡팡 튀는 공처럼 탄력 있고 빠르게 이런 어떤 엄마의 소망 같은 그 딸의 형태들은 분명히 조형놀이의 출발점이 돼요. 그리고 엄마의 소망은 실제 그 딸이 성장하는데 교육의 현실이 될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들이 생활 속으로 나가게 될 텐데 그래서 이거는 가면이 하나가 아니고 이중 가면이다 그런 생각. 엄마는 딸의 모습을 가면으로 썼지만 딸은 엄마의 소망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리고 더 나가 보면 이 경우 그죠? 이 그림을 보면서 야 이게 타라야? 저렇게 심각해? 저거는 커피잔 같은데 뭐 이런 그러면서 이거는 타라의 가면을 쓴 엄마의 성숙한 고민의 장면이 아닐까? 네.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오면 이건 이중 가면이 아니네. 아까 나왔던 내 배 위에 발을 올리고 있던 개도 이름이 있었죠. 쿠키요? 예? 쿠키요? 쿠키. 쿠키. 그리고 아래에는 보면 아빠 아닐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 가면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한 다중 가면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형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는 부분은 엄마의 소망이 지배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모르는 리얼리즘의 승리론 뭐 이런 얘기들을 그은공가에서 이제 김경직 박사라는 분 때문에 주워 들은 건데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내 작업 속에 구성된 작업의 구성 요소들은 실제적이다. 그리고 실제성은 스스로를 목적으로 만든다. 실제적으로 있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상상의 이야기 구성이든 어쨌든 스스로가 목적이고 그래서 그 실제적인 구성 요소는 작가의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되게 그렇게 돼버리면 리얼리즘의 강력함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뻔하게 지가 원했던 대로 끝나버리네. 뭐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스스로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면 타라든 엄마든 아빠든 톨이든 그들의 가면을 쓴 그 실제적인 것들은 자기 규칙을 갖게 되고 그 규칙들이 보편성을 얻게 되면 모든 목적들이 서로 방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목적들의 나라가 된다. 이 정도를 리얼리즘의 승리론이라고 리얼리즘은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이론의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작가님 작업에서 보면 그 두 가지 가면 있고 조금 더 중복될 수 있는 다중 가면의 요소가 있는데 그 가면들의 실제성들이 모두 다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있는가?
하는 그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작가님의 소망에 의해서 소망이 너무 지배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작가님은 타라의 가면을 쓰고 딸의 그런 어떤 아직도 소박하고 순진한 어떤 요소들로 화면을 가득 채우고 그 충분히 꿈꿀 수 있는 편안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갈등이 없고 사고가 없는 이런 식의 그림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중 가면이라면 엄마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엄마의 사건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엄마가 사회에서 겪게 되게 되는 어떤 불합리함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적인 사건이 배경으로 들어오는데 딸아이 같은 순박한 주형들로 이야기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성인의 사건과 아이의 꿈이 함께 드러나고 그게 갈등을 하든 조화를 하든 구성될 때 작업이 얘기하는 긴장감도 높아질 것 같고, 조금 더 담아내는,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야기 구성에 실제성들이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야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은 작가님의 소망이 너무 지배적인 것 같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네. 먼저 지난 인터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처음에 그 아이의 외형적인 이미지로 이 캐릭터를 만들었고, 그거를 이제 계속 작업을 하면서 아까 혼자 컵을 들고 있는 그 그림 때부터 아마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외형을 그려서 사람들이, 저는 근데 사실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다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 딸이고 아빠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서 바라보셨는데, 그냥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배분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그림, 핑크 그림을 보면서부터 아예 타라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얘는 너인 것 같아, 작가 자신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그 타라를 외형적으로 이미지로만 이용을 하고, 지금 이 캐릭터들은 제가 원하는 세상에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는 퍼펙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소망이 더 가까운. 모르겠어요. 네. 도리어 그런 소망으로 충족되게, 그리고 그 소망과 딸의 성장을 보면서 행복감도 있을 거고, 그런데 굳이 성인들의 어떤 문제점에 이렇게 들어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딸도 이제 계속 성장해 갈 거고요. 이 한 화면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성이나 이런 거는 거의 아키타입한 거거든요. 애들의 조형과 꿈에서 나타나는 아주 원시적이고 아주 지속되는 어떤 형태들로 구성이 되는데, 조금 더 실제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봐도 그림에 있어서 긴장감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업을 제가 우연히 그때는 못 봤는데, 여기는 이제 김태진 작가가 얘기한 사라졌던 그림자가 드러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원방 가구로 조형이 도식화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 그림. 근데 여기에 작가님이 동그라미로 얼굴을 대체해 놓고 다시 그 위에 눈을 갖다 놓았던 행위가 나타나요. 여기 보면 그 4명의 캐릭터들이 한 포를 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 동그라미가 전 사방에 다 있어요. 네.
마치 온 세상이 물활론으로 살아나 있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그 생면으로 추상으로 이렇게 자꾸 나가게 되면 여기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어떤 상당히 동화적인 상상력이 가능한 게 애 때는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살아있고 모든 것과 대화하고 이런 물활론적인 어떤 느낌들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 그림을 그리실 때 보면 타라가 됐다가 토리가 됐다가 뭐 루시가 됐다가 이렇게 쉽게 넘나들 수 있고, 그 이야기들이 이거는 함께 달려가던 놀인가요? 뭐 하여간 그런 식의 요소가 이게 잘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이런 식의 회화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이에요. 네, 이때는 거의 비슷한 해 그리긴 했는데 좀 더 그림이 도식화되기 전의 그림들이고, 그 그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이야기였어요. 이 그림을 어떤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린 거였어요. 그거는 이제 오리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그림이 나오게 된 다른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그림자를 한 거는 얘는 정말 진짜 유령이고, 얘는 그림자를 가지고 네, 있는. 따라하는 그런 실제,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림자를 표현했던 거였어요. 이 수많은 동그라미는 그거는 뭔가 그 보는 눈들? 하여간 다 살아있는 정령들인 거죠. 네. 그죠? 네. 하여간 너무 저 작가님 작업 이제 세 번째 봤는데요. 네. 못 본 디테일들에는 실제 더 읽어가야 될 것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네. 거기까지 다가가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나름 생각해 보려고 했던, 그러니까 작가님 작업의 뿌리, 그것이 작가님 작업의 어떤 가능성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페르조나라는, 그러니까 그리스 연극에서 한 명의 배우가 나와서 가면을 바꿔가면서 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지금 어느새 그냥 보이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극 같은 이야기들이 구성이 되고 있고, 그 위에 또 이중 가면일 수 있는 중복 인격들, 이런 것들이 실제성들을 얻어가면서 단단한 작업들이 전개되면 좋겠어요.